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은성, 김석영 부부 조각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성, 김석영 두 분이 어떻게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게 됐는지, 소녀상의 표정과 모습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 그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석영, 김은성 부부 조각가 만나봅니다. 김은성, 김석영 두 분 조각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저는 시옷 이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억니은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석영 작가님부터 소개를 원래 해야 되네. 네, 원래는.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는 1살 차이입니다. 같은 대학 조각과를 나오셨죠? 네, 같은 과, 같은 동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성 작가님이 1년 늦으셨네? 아, 예, 1년 꿇었죠, 예. 네. 1년 꿇어서 이제 같은 학년으로 쭉, 같은 학번으로 네. 다니신 거고. 그럼 다니면서 그냥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았다 보다는 심장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그럼 사귀신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사귀었고요. 1학년 때부터 같이 돌 던지고, 네, 그랬습니다. 두 분이 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주로 조각 작품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평화의 소녀상 말고도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조소패 흑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1990년 5.18에 이제 10주년 5.18 기념 조형물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기도 했고, 김수경 작가는 이제 뭐 졸업하자마자 이제 4.3에 대해서 또 4.3 쪽으로 제주 4.3 항쟁 또 처음으로 또 제작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죠. 그래도 대학 막 들어가서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조속과가 중대 조속과인데 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학생들을 받은 거예요. 1회예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부분이 눈을 있습니다. 뜨기 시작했구나. 네. 5.18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있으려면 시대와 역사와 사회에 벗어나지 않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때부터 작품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민미협이라는 단체에서 3학년 때부터 같이 단체전을 하기도 했고. 김석영 작가가 셌을 것 같은데 우리 김은성 작가는 이게 따라간 거 아닌가? 마이크를 잡고요. 저는 돌을 깼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성 작가는 총학생 회장도 하셨어요? 예술대 회장? 예술대학 학생회장.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더 세셨네.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렇게 막 활동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투석전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진입로에서 돌아오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계속 돌을 갖다 주더라고요. 돌 던지라고. 여기 우리 김석영 작가. 예, 그래서 화염병 던지고 오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주고.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쉬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뭘 주는데 나중에 또 사랑까지 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각해서 밥 먹고 살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이제 가난하고도 같이 사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조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또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손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아르바이트로 뭘 해요?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고, 뭐 나무도 자를 수 있고. 근데 처음엔 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요.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평화의 소녀상 누구에게서 이런 영감이 떠오른 건가요? 두 분 중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김판수 할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미리 준비해 와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비석을 만들려고 했었고 비석에 대한 이게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그게 이제 2010년에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1년 1월달에 우연하게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할머님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대사관 봤어요. 앞을 지나가다가. 네, 맨 처음에 저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렇게 시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그게 수요 집회였네요. 네, 이게 혹시 옛날 그 일인가? 뒤를 봤더니 일본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게 그 일이구나 그러면서 덜컹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이 일이 생겼을 적에 저는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면 어떤 식이든 이제 해결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20년 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우리도 뭔가 마음을 좀 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대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미술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들을 좀 마음을 좀 덜고 싶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마침 비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비석 디자인 좀 해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면 김은성 작가님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네. 계기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계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석을 이제 디자인하는 와중에 일본이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조용을 가진 우리 힘이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라고 했더니 정 대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니요. 소녀상이 아니라 그 할머님들이 20년간 싸워왔잖아요. 소녀상이 아니라 할머니상이었죠. 할머님들이 여태까지 투쟁해 오신 거니까. 그래서 할머님 디자인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는 와중에 김석영이 평화의 소녀상을 조그맣게 존칭을 좀 써주세요. 그렇지. 김석영 작가께서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을 작은 흙으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이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김석영 작가에서 나왔네. 그렇죠. 우리 김은성 작가님은 그냥 맞습니다. 지나다가 한번 본 거고.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그냥 나는 왜 할머님들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만 내가 계속 디자인했지?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 김은성 작가님은 계속 할머니 그리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때 당시 피해 당했을 때 당시에 소녀였죠. 이 소녀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걸 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게 한계예요. 남성의 한계인지 아니면 특별한 김석영 작가의 특별한 능력인지. 여하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이제 그런 잘못된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와 시대에. 그런데 그러면서 공감을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대학교 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는데 그 결정체가 소녀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녀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게끔 하는 작업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좀 연결이 좀 안 되는데 그게 그 사회와 공감하기 위해서 소녀상이어야 됐다는 게 할머님들이 앉아 계셔도 되겠지만 피해 당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냥 앉혀만 놔도 일본인들이 뜨끔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가, 일본인은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뜨끔하고 가해자들이 뜨끔하지 않을까? 너희들이 가해를 했던 사람은 어린 소녀였거나 젊은 여인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를 한 거고 할머님들이 증언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10대 초반에 끌려가셨어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또 참고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그러니까
미술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이 문학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함축적인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소녀가 된 거고 또 할머님이 앉아 계시다 보니 앉아 있는 소녀가 된 거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게 좀 짠해요. 왠지 소녀상을 보면.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거를 우리 이제 김석영 작가 혼자 하신 거네. 그 다음 작업은? 아니요, 같이 꾸준히 했는데. 뭘 같이 어떻게 같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시작을 하다가 서로 이제 고민하고 이제 뭐 조율하고 이러고 공부도 하고 이런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다 불편했을 거예요. 아프고.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알수록 힘들잖아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제가 좀 과하다? 아니, 이렇게 할머님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남자의 손이 안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그 남자가 생각하는 성폭력과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손으로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질게라고 얘기를 했고 동의를 해줘서 주도적으로 제가 만진 거고 근데 많은 부분을 함께 했죠.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줬고요. 힘든 일은 다 석고 뜨고 폴리 뜨고 이런 걸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우리 소녀상에 어떤 모델이 있었나요? 모델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책에서는 이제 딸을 모델로 했다는 부분은 딸이 옷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다란 형태 그리고 손과 발 모델이 되어졌고요. 그런 모델은 되어졌는데 얼굴은 어떤 한 분의 역사로 이게 그러니까 응축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녀들의 자료 그리고 할머님들이 소녀였을 때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유추해낸 거죠. 그래서 약간 해부학적으로 보면 단순화시킨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 코, 입이라든가 근육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화시키면서 그냥 이웃 같고 내 딸 같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고 이렇게 공들인 부분은 얼굴 표정인가요? 그렇죠. 눈하고 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게 만들려고 노력하셨나요?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어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할머님들의 그 긴 역사, 고통받았던 역사, 그리고 투쟁했던 역사들의 그 함축적인 모습을 다 담아내고자 했어요. 좀 욕심이지만 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리지만 당당하게 그 역사를 기억하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꾸짖는 모습 좀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끊임없이 만지다가 100번도 넘게 고치셨다면서요. 예, 어느 순간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각은 항상 그랬는데 글 쓸 때도 그래요. 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정도면 됐다. 딱 네, 그때가 오죠. 네. 그거에서 더 해버리면 또 이상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딱 멈출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딱 멈추고 우리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봤죠. 보여줬더니 아무것도 안 턴 우리 남편분. 아니 아무것도 않진 않고요. 흙은 달랐고. 손과 옷주름 이런 거 다 도와줬어요. 근데 얼굴은 제가 주로 중심적으로 만졌고요. 네. 그 우리 김은성 작가님 이 소녀상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긴 하지만 이 할머님들의 삶이 여기 이제 아픔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그게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10년간의 시기도 있지만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현재까지도 또 고초를 겪었죠. 불편한 삶을 사는 이런 부분들까지에 대한 것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우리나라만 국한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전 세계 도처에서 당하는 일들이고. 그 얘기를 이제 외국에 이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게 꼭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시절이 있었고 각 식민지 뭐 전쟁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때 나타났던 모든 범죄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범죄들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인권도 보편화돼야 되고 평화도 보편화돼야 되고 그것을 사죄하는 것도 그렇고 극복하는 것도 보편화돼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편화되지 않고 묻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소녀상을 보고 그 뭐 비가 올 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겨울에 눈이 올 때 이렇게 목도리 둘러주고 이런 게 우리나라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보면 어떤 보편적인 정서 같은 걸 느끼나 봐요. 이제 그렇게 손을 못 대게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이제 공공조형물이 아닌 미술관에서 이제 소장되거나 이런 작품들은 그 작품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저 비니의자에 같이 앉아 있을 때 사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비니의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 평화의 소녀상 손을 잡아주든 같이 한번 좀 사진을 찍어주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완성이 그런 마음이 되는 이렇게 일어나야 이게 이 작품이 제대로 전해진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중심에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막을 할 때 제막을 하고 나서의 열흘 후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도 뭔가 안 해주면 우리라도 뭔가 따뜻한 목도리라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제막식 당일날 본인의 목도리를 빼서 발이 시렵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같이 통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울컥했죠. 어제 얘기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네.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소녀상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직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본인들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기 한 부분이 지금 미국의 그랜데일시도 그렇고 베를린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가져오신 소녀상 이 아주 포장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작은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죠? 10cm 작은 소녀상이라고. 10cm. 그리고 이게 2015년 한일합의가 지나서 2016년도에 많은 분들이 그 한일합의를 그러니까 한일합의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박근혜 그래서 정부 때. 저희에게 작은 소녀상을 만들어서 집에도 두고 이웃한테 선물 주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펀딩을 하게 됐고 그때 제작된 소녀상입니다. 이거는 시중에 살 수 있는 거죠? 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살 수 있고요. 거기서만. 네, 그리고 작은 소녀상이라고 치면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녀상 위에 보면 왼쪽 어깨 위에 이제 새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녀상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림자는 할머니 형상이고 이런 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자는 아까 우리 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뭔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소녀상 만들어 놓고 비니자 해놨는데 뭔가 약간 아쉬운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면 그림자를 그러니까 할머니로 해. 이래갖고 그냥 우연하게 차 안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녀상을 이제 좀 복스러운 소녀가 다소곳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저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소녀상을 이제 제작을 커다란 소녀상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머리가 처음엔 댕기머리로 할까 뭐 여러 가지 머리를 해봤다가 근데 단발이죠 지금. 네, 단발인데 그냥 단발이 아니에요. 거칠게 뜯겨진 약간 그래요. 삐뚤빼뚤한 모습의 그런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닌 타에 의해서 끌려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표현한 모양은.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할머님들이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셨겠어요. 그런 부분을 담았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들이 연결돼서 함께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손은 처음에 5곳 했는데 약간 주목을 줬어요. 주목을 줬어요. 일본 정부가 계속 한국 정부에게 세우지 말라는 압력을 가해서 저희의 작가의 2사람의 의지를 거기에 담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고통을 참기 위해서 얼마나 주먹을 줬을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그 참을 때도 주먹을 꽉 쥐죠. 그래서 되게 그 얘기를 듣고 또 울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발이 중요한데 이 땅에 돌아와서도 할머님들이 너무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46년간의 역사가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명예회복이 발 뒤꿈치를 들린 맨발로 표현된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요? 네. 아직 지금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네.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네, 까치발인데 외국에서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서 전시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의자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서 뜰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또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본인들의 아픔이 투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의 소녀상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할머님들이 받았던 고통이 그 오롯이 있는 그런 할머님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그 소녀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자리.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알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의 그림자인데 아까 맨발처럼 할머님들의 고통 하나하나를 파편화된 모습으로 모자이크로 형성이 됐고요. 할머님의 그림자가. 그러네. 네. 이게 조각조각이 이렇게 네, 연결돼서 그림자가 만들어져 있네. 그리고 가슴엔 흰 나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환생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림자 안에 흰 나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건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할머님들이 20년간 수요 집회를 하시면서 앉아서 하시게 됐었어요. 그런 모습을 투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게 해도 됩니다. 소녀상이. 근데 이거 여러 버전이 있던데. 네. 그 거제도에 이제 일본 앞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그건 서 있는 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새가 이렇게 손에 담아져 있고 서 있습니다. 바람 확 맞으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서게 된 이유는 우리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교학사에서는 이제 우리 조선 여성들이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아베가 이제 폐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가 또 뭐죠? 글렌데일시. 글렌데일시에 세워졌던 그 평화의 소녀상을 서명 운동을 해서 뭐 몇십만 명 것을 받아가지고 백악관에 철거해달라고 청원 운동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거제 평화의 소녀상은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좀 더 평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쳐다보고 벌떡 일어섰네. 예. 그 호미 들고 소쿠리 든 소녀상도 저기 들고 있지는 않고요. 의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있는 거. 남의 소녀상이고요. 네. 박수기 할머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수기 할머님께서 조개를 캐시다가 끌려가신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호미와 소쿠리를 놨고 또 그분이 꽃을 좋아하셨어요. 동백꽃을. 동백꽃을 손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 남의 소녀상이고요. 또 날개를 단 소녀상도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대거리에 있는 소녀상인데 대학생 평화나비가 1년이 되는 해에 세워졌습니다. 평화나비에서 파란 날개를 단 모습으로 도약하는 모습으로 이제 막
하늘을 날려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거고요. 또 고등학생과 함께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돈도 만들고요. 자리도 섭외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형상 디자인도 저희한테 줘서 만들게 된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조각가 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에 계속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북구를 시작으로 한 게 한중 평화의 소녀상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 소녀상 제작 위해서 뭐 이렇게 두 분이 뭐 공부하고 또 그 할머님들 만나 뵙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그게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님들을 처음에 못 쳐다보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아는 얘기고. 근데 그 할머님들한테 그걸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뭐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뭐 자료 같은 거 좀 보고 뭐 이랬는데 할머님들을 이제 뭐 감정이 막 되다 보니까 뭘 하나 물어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그냥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책도 있고요, 녹취록도 있고 또 영화도 있었거든요. 낮은 목소리라고. 그런 영화들을 보고 이러면서 고충을 했지. 할머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또 듣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박수기 할머님 아까 남해에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파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기자분이 가서 또 똑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할머님께서 하신 말이 나도 여자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자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녀상을 만들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딸이 그랬다라면, 내가 그랬다라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또 받는다는 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또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두 분 모시고 그 뜻깊은 또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탄생 11주년이 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부부조각가 김석영, 김은성 작가였습니다.